어제 오후 학교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화성군 모중학교 1학년 14살 김양이 목 졸려 숨진 채로 발견된 것은 김양은 두 손발이 신고 있던 검정색 스타킹으로 묶여 있었으며 입에 재갈이 물린 채 흉기로 마구 찔려 있었습니다. 범인은 이제 문구용 칼로 가슴을 난도질했고요. 스타킹과 블라우스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 사실 더 끔찍한 게 있는데 진짜 못 가르쳤어요.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 어린 여학생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괴물 같을 수가 있죠? 근데 또 이게 여기서 끝도 아닙니다. 이 흉악한 범인이 저질렀을 거라고 생각되는 사건이 무려 10여 건이나 더 있어요. 경기도 화성군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이 미궁에 빠진 부녀자 가운데 연쇄 피살 사건의 범인은 오리무중인 가운데 1986년 9월 첫 사건을 시작으로 6년 동안 경기 화성 등지에서 발생한 10건의 연쇄살인 사건. 이성준 팀장님이 재수사를 하면서 이 연쇄살인의 행각이 드디어 드러나게 된 거죠. 네, 2019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경기남부청 위지혜 사건 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이 팀장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보는 자꾸 들어오는데 뭐 맞춰볼 증거도 없고 대체 증거물이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죽 얼마나 답답했으면. 근데 이제 옆에 앉아있던 이제 과수팀에서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거요? 저희 사무실에 있어요. 과학수사팀이 거기 있다고? 진짜? 당시 저희가 찾은 증거품 상자는 그 김민서 양 사건을 포함해서 총 7개였는데요. 바로 증거를 추려서 국가수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 연쇄살인 사건은 우리나라 범죄 사건에서 DNA 검사가 시작된 계기이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결정적인 성과를 낸 사건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와도 아주 이전이 깊은데 제가 사건 당시에 국가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특정될 때까지 용의자 DNA 의뢰가 무려 1000여 건이 들어왔었어요. 나중에는 심지어 발생했을 사건 당시에는 초등학생이었던 용의자도 DNA 의뢰가 들어왔을 정도니까요. 정말 30여 년간 대대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DNA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우리나라는 DNA 감정할 수 있는 기술이 시행 준비 단계에 있었습니다. 1991년 중반부터 DNA 감정이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깊은 고민과 협의 끝에 일본 과학경찰연구소에 DNA 분석을 의뢰하기로 정했습니다. 1991년 당시 김민서 양 사건에서 나온 DNA를 일본에서 분석한 결과인데요. 지금과 비교하면 정교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본에서 가져온 결과로 당시에 열심히 대조해 보았지만 무슨 이유인지 그마저도 맞는 용의자가 나오지 않아 수사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이제 유전자 검사 기술은 많이 발전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김민서 양 사건이 있었던 건 1990년이고 그동안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무려 이 30년이 지난 증거물 속에서 어떻게 DNA를 다시 추출할 수가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과학 수사에 대한 관심과 DNA 분석 및 검출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인데요. 사건 당시에 제출된 증거물들이 잘 보관되어 있다면 상당 기간 흐른 뒤에도 DNA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보관된 증거물의 경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보관했느냐는 거죠. 사람과 관련된 증거들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기 마련인데요. 필히 부패하지 않도록 보관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는다는 게 썩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썩지 않게 하려면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증거물의 수분 함량을 대략 13% 이하로 떨어뜨려야만 미생물 번식에 의한 부패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려면 우선은 증거물을 건조시키는 것이 필수이죠. 건조시키는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참 장마철도 있고 이 사시사철 계절 변화가 뚜렷해서 오랫동안 보관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영화 같은 데 보면 증거물 수집해가지고 지퍼백 같은 데다가 넣어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만약 비닐 지퍼백 안에 장기간 보정하면 통기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습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증거물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물은 잘 건조시킨 후 종이봉투에 넣어서 21도 내지 23도씨의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종이봉투의 경우는 어느 정도 바람이 통하기 때문에 네. 습기가 생기지 않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건조 잘 시켜서 종이봉투까지는 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보관이 가능한 건가요? 햇볕에 노출되어도 DNA는 일부 손상될 수가 있는데요. 건조 후에 50년 이상 햇볕이 들지 않은 실온에서 잘 보관한 증거물에서는 용의자 DNA를 찾았다는 보고도 있어요. 50년? 그래서 우리 수사기관들도 증거물 보관법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민서양 사건의 증거품은 어떤 상태로 보관돼 있었나요? 다행히 그 종이봉투에 잘 보관돼 있었습니다. 당시 국과수와 논의를 통해서 9차 사건 증거물을 먼저 보내고 나머지 증거물들은 순차적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국가수 연구원들이 사건 현장 사진을 앞에 놓고 사건 당시 벌어졌을 상황을 상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피해자의 속옷을 눈여겨봤는데요. 납치 및 살해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고요. 속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실제 많은 저항이 있었을 터이니 범인의 흔적이 분명 어디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거라고 여긴 겁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형사와 같은 어떤 촉을 가지고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 거네요. 담당 연구원이 정말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피해자 속옷의 의심 부위를 잘라서 DNA 검사를 시작했는데요. 결국 30여 년 전 의류에서 DNA를 추출해냈습니다. 그럼 이제 범인이 누군지 밝혀내야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11개 유형의 범죄에 대한 수용자와 구속 피의자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20년 동안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김민서 양의 유류품에서 나온 DNA 결과를 바로 국가수 연구원들이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을까요? 있었을까요? 국과수에서 저희 미제팀으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예, 일치하는 DNA가 있다 이거였는데요. 예, 그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청주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이춘재였습니다. 이춘재.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이 화성 연쇄 살인범 이춘재. 뭐 진짜 대한민국 네. 국민이라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영화화 됐었기 때문에 더더욱 잘 알고 있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특히 여성이 빨간 옷을 입고 있으면 타겟이 된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공포에 빠뜨렸었어요. 뭐 여태까지 알려지기로는 이춘재가 화성에서만 10건의 연쇄살인을 저질렀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이 청주로 이사를 하는데 그때 처음에 아내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주에 가서도 그 벌은 못 주는 거죠. 네. 계속 범죄를 저질렀던 맞아요. 겁니다. 그러니까 이춘재가 처제 살인 사건으로 복용 중이었기 때문에 이춘재의 DNA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된 거예요. 네. 이성준 팀장님이 재수사를 하면서 이 연쇄살인의 행각이 드디어 드러나게 된 거죠. 이춘재가 그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하더니 이렇게 적은 거예요. 야, 이게 뭐야? 그 사람 필체예요? 네, 실제 필체입니다. 이제 12+2는 자신이 살인을 한 숫자였고 그 나머지는 알려지지 않은 강간 미수 사건의 숫자를 적은 거죠. 모두 48건의 범행을 자백한 겁니다.
너무 많은데? 이때까지 이춘재 범행으로 알려진 게 연쇄살인이 10건. 10건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화성에서도 한 건, 수원에서도 한 건, 청주에서도 2건 진짜 많구나. 살인이 더 있었고요. 그 외 강간과 강간 미수가 포함돼서 이 총 숫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춘재의 범행을 보면 일단 14건의 살인이 있고 그리고 성폭행도 있잖아요. 근데 이춘재는 성적 충동을 못 이겼던 건지 의심이 됩니다. 이춘재의 범행 동기는 변태적인 성욕의 해소, 왜곡된 성적 환타지 때문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가학적 통제 욕구죠.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면서 내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춘재의 이런 범행 동기는 범행 수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스타킹으로 결박을 하거나 속옷으로 재갈을 손발을- 물리는 겁니다. 손발을 묶었구나. 김민서양 살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춘재 하면 딱 떠오르는 수법들이잖아요. 근데 대체 왜 이런 흔적을 남긴 건가요? 피해자의 물건을 전리품처럼 수집해서 본인이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춘재처럼 이제 그 피해자 입에 피해자의 뭐 양말, 속옷, 뭐 스타킹 등등으로 이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게 공통적이었거든요. 예,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 정말 수사관들한테 자존심 상하는 얘기인데요. 뭐 이렇게 이제 자기 범행을 과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그니처를 남기기도 하고 또 뭐 어떤 경우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어떤 변태적인 그 성욕 이런 거 또 지배하려는 욕구 이런 게 은근히 발현돼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근데 있죠. 첫 번째 거면 진짜 겁이 없는 거네요. 자기가 잡힐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하는 행동인 거죠. 근데 그 이춘재의 경우는 그럼 이런 시그니처 표식을 남기는 게 의도를 한 걸까 아니면 무의식 중에 나온 행동일까요? 미리 준비되고 계획된 시그니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시그니처라면 수법 자체가 상당히 치밀해야 되고 정교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방식 역시도 일정해야 합니다. 이춘재가 상당히 정교하게 범행을 한 게 아닌가요? 48건이나 범죄를 저질렀는데 33년 만에 잡혔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말씀드리면 이춘재가 요즘에 이런 범행을 했다면 바로 잡혔을 거예요. 맞아요. 그 당시에 현장에서 이춘재한테 끌려갔다가 도망친 피해자도 있었고요. 이춘재는 또 여기저기에 흔적도 상당히 많이 남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즉 말하면 뭐 생각보다는 주도 면밀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범행이.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수사 기법도 좀 부족했고 무엇보다도 뭐 또 과학 수사가 그렇게 발달이 안 돼 있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요즘엔 뭐 두 발만 가도 다 찍히는 CCTV도 그 당시에는 없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 연관에서는 그 사회적으로 쉬쉬하는 분위기 또 지배하고 있었고 뭐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춘재는 운이 좋았던 겁니다. 시대운이 있었는데. 예. 그리고 이춘재는 더 이상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이춘재 같은 인물은 이춘재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때 시대상이 약간 생각해 보시면 학생운동 맞습니다. 전국이 불안해서 수사 권력, 수사의 여러 가지 집중이 경찰의 힘이 온전히 민생보다는 시국 사건에도 많이 분산이 돼 있었던 건 분명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배경. 만약에 그때 그런 민생에만 전력할 수 있었으면 또 경찰이 잡았을 수도 있어요. 시대. 예. 이춘재의 범행은 대상이나 방식도 일관되지 않고요. 치밀하게 계획된 정교한 시그니처라기보다는 그때그때 결정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본능적으로 튀어올라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이 시그니처의 배경에는 이춘재의 본능에 내재된 변태적 성욕과 가학적 지배 욕구가 자신도 모르게 범행 과정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피해자 중에서 생존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미수에 그친 사건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릴지를 이춘재가 그냥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그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범행 중에 자신에게 반항을 하거나
그 심기를 좀 불편하게 한다. 그러면 이제 살인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사체 오욕까지 이제 감형을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살인까지 가지 않았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말 그대로 피해자들에 대한 그 생사 여탈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춘재가 왜 그랬을까를 정신의학적으로 좀 들여다봤는데요. 특히 제가 의문스러웠던 거는 이 잔악한 범죄자가 지금 이 순간 교도소에서는 모범수로 지내고 그렇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왜곡된 판타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판타지가 그저 상상 속에서만 머물러 있거든요. 때로는 공포물이나 고어물, 스릴러 등의 영화나 소설을 통해서 그 판타지를 사회적으로 용인된 방식으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춘재의 경우에는 가학적이고 통제적인 성적 판타지에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 불을 붙이면서 범죄를 저지른 걸로 보여지는 거죠. 정서적인 어떤 부분이 정확히 범죄를 촉발시켰던 건가요? 바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해제된 분노입니다. 평소에는 억압되어 있었던 분노가 어느 순간 해제되었고 이 분노가 왜곡된 판타지와 맞물리면서 범죄로 폭발하는 거죠. 살펴보니까 이춘재의 범행이 폭발한 게 1986년도부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봤더니 군대에 다녀온 직후였습니다. 맞아요. 이춘재는 1986년 1월에 전역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달 후인 2월에 첫 범행으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왜? 아, 그럼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 저희가 조사를 할 때 그 이춘재랑 라포 형성을 위해서 이제 뭐 군대 얘기도 좀 했었거든요. 본인이 탱크를 이제 운전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훈련을 나가게 되면 예, 자기가 고참이 됐을 때 그 제일 선두에 서서 나머지 탱크들이 자기를 따라오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좋았다고 해요. 거기서 엄청난 쾌가 물렸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춘재는 군대에 가서 탱크 조종수라는 중책을 맡으면서 스스로 굉장히 만족했던 걸로 보여져요. 사고 안 치는 거죠. 계급이 올라가면서 부대원들도 통솔하고 그 집단 내에서도 대장 역할을 했을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춘재에게 어떤 사회적인 역할이 있을 때는 인정 욕구가 충족되는 겁니다. 게다가 탱크를 조종한다는 건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상징이 있죠. 그러면 변태적 판타지도 일정 부분 충족되면서 사회적인 만족감에 그 분노도 억제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군대 전역 이후에 이제 수년에 걸쳐 연쇄 범행을 저지르다가 이춘재는 우연한 기회로 포크레인 기사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탱크와 포크레인 뭔가 좀 연결성이 있죠. 이때 직장에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도 했고요. 결혼해서. 그런데 이 무렵에는 이춘재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나의 존재를 입증할 정당한 역할이 있고 주변 사람들의 관계에서 인정 욕구가 충족되면 분노가 다시 억제되면서 범행 충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춘재는 회사에서 잘렸고 아내도 도망을 가버리죠. 이때 억제된 분노가 다시 해제되면서 이후 처제 성폭행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추가적으로 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춘재는 더 이상 사고 칠 수도 없겠지만 사고 칠 일도 없겠네. 왜 그러냐면 좀 설명하신 대로라면 교도소 내에서 모범수로 대접받고 있으니까 뭐 이제 인정받고 있으니까 특별히 사고 칠 일은 없겠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석방의 가능성이 완전 없어진 다음에는 혹여나 이춘재의 행동 양상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궁금했어요. 네. 근데 이춘재가 여전히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이전처럼 지내고 있는 거죠. 저는 이춘재의 변태적 성욕이나 가학적 통제 욕구는 일종의 타고난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사이코패스의 기질인 셈인 거죠. 그렇지만 이런 사이코패스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요. 사이코패스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촉발 요인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춘재의 경우에는 사이코패스라는 기질 위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때 해제된 분노가 촉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표출되는 분노의 정도에 따라서 범행이 살인까지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 분노를 잘 억제하게 되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나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억울함이나 분노가 전혀 없이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이춘재의 극단적이고 엽기적인 범죄 행각을 봤을 때 이춘재는 평생 교도소에서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면서 모범수로라도 살아가는 삶이 사회적으로나 이춘재 자신을 위해서도 그나마 나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게 사실 인정을 받고 싶으면 사회적으로 대부분 노력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왜 도대체 살인을 하나요? 예. 사실은 이렇게 팀장님께 자백을 했지만 이게 공소시효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단죄를 할 수 있는 더 이상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 너무나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뭐 형량이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야, 그건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록 법에 의해서 재판정에 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경찰이 추적해서 이런 악랄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반드시 검거해가지고 국민들 앞에 세운다는 개념은 명백히 있는 거니까요. 과거에 저희 경찰에서 잘못된 수사가 확인이 되고 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피해를 당하신 분도 계시고 사실 뭐 해결했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과거를 정리했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조사할 때 이제 이춘재한테 제일 화가 났던 게 그 반성을 1도 안 하는 부분 때문에 늘 형식적으로 뭐 피해자들한테 뭐 미안하다, 유족들한테 죄송하다. 근데 영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를 하자면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란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네. 더 이상 잔혹한 살인이 누군가의 추억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오늘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